폴리비오스라고 하는 그리스의 역사가가 이제 기병대장이 돼가지고 로마와 맞서 싸웠습니다. 그러나 로마의 팽창을 도저히 수습할 수가 없어서 결국은 이제 로마에게 패했고, 이 폴리비오스 자신이 이제 로마의 포로가 돼서 끌려왔습니다. 로마가 어떻게 정치를 하는가, 또 로마가 어떻게 전쟁을 하는가, 이런 것들을 직접 몸으로 체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로마는 저렇게 지중해 제국의 승자가 됐을까? 이탈리아 반도를 넘어서 지금 동부 지중해까지 오고 선진 문명인 그리스 문명권도 완전히 로마의 지배 안에 들어갔단 말이죠. 이제 이게 참 그에게는 이해하기가 좀 어려웠던 거죠. 그리스인 입장에서는요. 특히 자신의 조국 그리스의 도시들이 왜 패망했는가, 이런 것들이 그의 관심사였습니다. 도대체 어떤 수단에 의해서, 그리고 어떤 정치 체제의 도움으로 최단기간에 전 세계가 로마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되었는지,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그는 어떤 결론을 내렸는가 하면은, 국가가 어떤 정치 체제를 선택하느냐가 그 나라의 흥망성쇠를 좌우한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역사교육과 김덕수입니다. 이탈리아 반도를 통일해서 이제 카르타고와 세 차례 걸친 대전쟁을 겪은 로마는 서부 지중해의 우뚝 솟은 패권자가 되었습니다. 이 기간에 동쪽에서는 알렉산드로스의 제국이 널리 형성이 돼 있습니다. 마케도니아 왕이었던 알렉산드로스가 동방원정을 통해서 인더스강까지 진출한 아주 큰 전쟁을 했었던 것이죠. 마케도니아는 사실 그리스 북부에 있는 작은 부족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그 마케도니아가 저렇게 강력한 동방의 맹주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알렉산드로스의 아버지 필리포스 2세 때입니다. 필리포스 2세는 이 마케도니아 부족 국가들이 서로 경쟁을 벌이고 있을 때에 왕이 돼가지고 직업군인제를 도입하고 군사력을 혁신해서 마케도니아를 통일하고 그 세력을 몰아서 남쪽으로 진출해서 그리스 세계를 통일을 했습니다. 그리스인들이 이 동방에 있던 페르시아로 인해서 엄청난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것을 일종의 복수라도 하는 듯이 그는 동방운정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기원전 336년에 그는 정치적 음모에 의해서 암살당하고 말았습니다. 갑자기 죽는 바람에 20살 정도의 청년 알렉산드로스 3세가 이제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마케도니아 왕이 됐던 것이죠. 그는 어려서부터 그 마케도니아 출신 철학자 아르텔레스로부터 교육을 받고 그리스 문화에 심취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리스 문화에 대한 깊은 소양도 가지고 있었고, 또 아버지가 동방 원정을 위한 모든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그때 이제 왕이 되자마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모든 이제 그 정치적인 분열을 다 해소하고 힘을 모아서 이집트, 페르시아로 이렇게 동방으로 진출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는 세계의 끝까지 마케도니아의 힘을 보여주겠다고 하면서 정복력을 불태웠는데요. 그는 결국 인더스강까지 진출하면서 대제국을 건설했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계속되자 이제 병사들은 더 이상 전쟁이 계속되는 것을 원치 않았고, 그래서 기원전 326년에 그는 이제 군대를 다시 이제 되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323년 33살의 나이에 바벨론에서 그는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자, 대제국은 건설했지만 그 후계자들은 서로 경쟁하는 장군들이었습니다. 그는 죽어가면서도 누가 자기의 대제국을 계승할지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장군들은 저마다 자기의 세력 거점을 만들면서 알렉산드로스의 제국을 분할점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탈리아에서 로마가 이렇게 이탈리아 반도를 통일하고 서쪽으로 세력을 확장하고 있을 때에 동쪽에 알렉산드로스 제국이 분열돼서 저 세 지역으로 세력권이 이렇게 분열됐던 모습을 나타내는 지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알렉산드로스 제국을 계승했던 여러 나라 중에
제일 먼저 로마의 타케트가 된 것은 마케도니아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와 마케도니아가 이탈리아 반도에서 제일 가까웠기 때문이죠. 근데 마케도니아는 완강하게 저항을 했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 이제 1차 전쟁, 2차 전쟁을 겪으면서 오히려 그리스 도시들은 로마를 환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마케도니아의 압제에서 오히려 로마가 자기들을 해방시켜 준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가만히 보니까 로마가 그냥 그리스 도시들의 자유를 선언하고 만 것이 아니라 점차 로마 군대의 힘으로 압박을 해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3차 전쟁에서는 마케도니아와 그리스가 연합해서 오히려 로마에 저항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저 3차 전쟁 때에 폴리비오스라고 하는 그리스의 역사가가 이제 기병대장이 돼가지고 로마와 맞서 싸웠습니다. 그러나 로마의 팽창을 도저히 수습할 수가 없어서 결국은 이제 로마에게 패했고, 이 폴리비오스 자신이 이제 로마의 포로가 돼서 끌려왔습니다. 그때부터 폴리비오스는 로마가 어떻게 정치를 하는가, 또 로마가 어떻게 전쟁을 하는가, 이런 것들을 직접 몸으로 체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부도 하고 현장도 보면서 폴리비오스는 그런 문제의식을 갖게 됐습니다. 왜 로마는 저렇게 지중해 제국의 승자가 됐을까? 사실 로마의 팽창이라는 것은 알렉산드로스 제국만큼 이렇게 급속한 것도 아닌데, 또 알렉산드로 제국만큼 또 금방 해체되지도 않으면서 굉장히 이탈리아 반도를 넘어서 지금 동부 지중해까지 오고 선진 문명인 그리스 문명권도 완전히 로마의 지배 안에 들어갔단 말이죠. 이제 이게 참 그에게는 이해하기가 좀 어려웠던 거죠. 그리스인 입장에서는요. 그러면서 그는 이제 40권으로 된 역사라는 책을 썼습니다. 근데 역사의 주제는 뭐냐면은 기원전 264년부터 기원전 146년까지 로마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팽창하고 또 어떻게 성공했는가. 여러분, 그 기원전 264년은 어떤 해입니까? 제1차 포에니 전쟁이 일어난 해죠. 기원전 146년은 그때는 제3차 포에니 전쟁이 끝난 해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로마가 어떻게 성공했는지 실제 역사를 이렇게 하나하나 정리하면서 나름대로 답변을 했던 것이죠. 그가 진짜 관심을 가졌던 것은 뭐 동부지중해까지도 왜 로마가 정복했느냐 하는 것이죠. 특히 자신의 조국 그리스의 도시들이 왜 패망했는가, 이런 것들이 그의 관심사였습니다. 특히 제6권에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수단에 의해서, 그리고 어떤 정치 체제의 도움으로 최단기간에 전 세계가 로마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되었는지,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그는 어떤 결론을 내렸는가 하면은 국가가 어떤 정치 체제를 선택하느냐가 그 나라의 흥망성쇠를 좌우한다. 그러면서 로마 공화정이 갖는 가장 우수한 점을 그는 해명을 했던 것이죠. 로마의 공화정은 왕정과 귀족정과 민주정의 좋은 점만 모아놓은 아주 우수한 혼합정체다. 그게 뭐냐? 두 사람의 콘술 제도입니다. 콘술. 왕을 쫓아내고 로마는 더 이상 1인자에게 권력을 주지 않는다 선언하면서 임기 1년에 2명의 콘술을 국가의 최고 통치권자로 인민이 선출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원로원 제도가 로마에는 있는데, 이 원로원 제도가 정말 그리스인들이 부러운 제도입니다. 이 원로원이라는 것은 콘술의 자문기관, 왕의 자문기관이었듯이 콘술의 자문기관이지만 사실상은 콘술이 집행할 수 있도록 모든 그런 문제들을 공적으로 처리해 준다는 의미에서 원로는 공화정기의 정부였다. 아테네에도 아레오파고스 회의라고 하는 귀족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귀족 회의가 점점 더 실권을 잃어가고 민주정치 시대가 되면은 거의 형식적인 기능만 남아 있는데, 로마의 원로원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국가의 중요한 기관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민회가 있는데 로마 인민의 최고 의결기구는 역시 민회입니다. 민회는 인민의 모임입니다. 모든 시민들의 모임이에요. 그리고 민회에서는 입법권, 법을 제정할 권리, 정무관 선출권, 뭐 콘술이나 로마의 정무관, 소위 정무관 하이어라키, 그 모든 사람들은 다 민회에서 선출했습니다. 인민이. 그 다음에 그 상벌과 재판권, 재판도 민회에서 했습니다. 그 다음과 전쟁과 평화에 대한 결정입니다. 전쟁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외교, 비준, 다른 나라를 뭐 로마의 어떤 뭐로 이렇게 대우할 것인가도 다 민회에서 결정했어요. 이만큼 민회는 아주 중요한 기관입니다. 인민 전체의 모임인데, 그런데 흥미롭게도 아테네 민회는 에클레시아라고 그래가지고 하나의 민회뿐이 없었습니다. 그냥 아테네 시민 전체의 모임입니다. 거기는 귀족도 있고 평민도 있고 그 사람들이 신분의 차이가 없었어요. 적어도 법적으로는. 전부 다 민회에서 투표를 했는데 그냥 다수결로 투표를 했어요. 그러면 귀족과 평민 중에 누가 많습니까? 당연히 평민들이 많죠. 거의 90% 이상 다 평민입니다. 민회에서 어떤 의견, 어떤 안건이 상정되면은 다수의 평민들, 데모스들이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수결로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데모스들이, 민중, 소위 뭐 평민들이 국가의 중요한 정책 결정에서 전문성이나 또 이게 정말 국익에 좋을까 좋지 않을까 하는 그거를 평민들이 다 판단하기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소수의 의견으로 모든 걸 결정할 수 없죠. 아테네는 민회가 하나였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데모스의 지배. 그래서 데모스크라티아, 여러분 데모크라시라는 말은 데모스의 지배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데모스들이 항상 그러면은 국가 어떤 운영의 주도권 갖냐? 그게 아니죠. 데모스들을 이끄는 지도자들의 문제가 있어요. 선동하고 국민들을 이렇게 이끌어가는 거죠. 그래서 아테네는 끊임없이 정치적 혼란 속에서 이렇게 헤맸던 것이죠. 이제 로마에는 하나의 민회가 아니라 민회가 4개나 됐습니다. 기능이 다 달랐어요. 국가의 중요한 업무가 이렇게 하나의 민회에서 그냥 쪽수, 다수결로 하는 게 아니고 그 단위별로 투표를 해가지고 마지막 결론을 내니까 결과적으로는 평민들이 다 결정하는 구조가 아닌 것이죠. 아리스토텔레스가 많은 정치 체제가 있는데 단순 정치 체제로서 가장 이상적으로 좋다고 하는 체제가 3개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다스리는 왕정, 그 다음에 소수의 그 엘리트들이 다스리는 귀족정, 그 다음에 다수의 데모스들이 통치하는 민주정, 이 3가지가 있는데 각각 다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단점이 있죠. 그런데 이 3가지 정치 체제의 좋은 점만을 모아놓은 것이 로마 공화정이다. 즉 왕정은 2사람의 콘술 제도에서, 귀족정은 원로원 제도에서, 민주정은 민회들에서 구현된다. 그래서 콘술들, 원로원, 민회들이 서로 세력 균형을 취하면서 뭐 이게 이제 밸런스 오브 파워, 서로 견제하면서 로마 국가를 어느 한 세력이 완전히 좌지우지 못하게 한 정치 체제가 로마 공화정이다. 즉 로마 공화정은 3가지 요소가 다 믹스되어 있는 믹스드 컨스티튜션이다. 혼합 정체다라고 결론을 내렸고, 이것이 바로 지상 최고의 정부 형태다. 그러므로 로마 공화국은 막강할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 로마는 세계의 주인이며 지배자가 되었다. 이제 이렇게 폴리비오스가 이 역사라는 책에서 제6권에서 로마 공화정의 우수성을 이제 인정한 것입니다. 몽테스키에가 법의 정신을 쓰면서 거기서 3권 분립 이론을 정리했습니다. 근데 그 3권 분립 이론의 토대가 어디냐? 로마 공화정의 혼합 정체라는 것이죠. 법의 정신의 이 어떤 이념은 바로 아메리카 대륙에서 우리가 미국이 영국의 식민 지배하에 있다가 독립하고 독립전쟁을 통해서 미국이 건국됐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건국 이념으로 그대로 구현돼서 오늘날까지 미국이 승승장구하는 세계 패권 국가로 갈 수 있었던 그 저력의 씨앗이 됐다는 것이죠. 공화정 시대라는 게 기원전 509년부터
기원전 27년까지 약 500여 년 동안 발전했습니다. 뭐 그 뒤에 로마 제정이 됐기 때문에 뭐 공화 정치는 사실상 뭐 단절됐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단절된 것이 아니다. 공화 정치는 미국의 건국 이념이 됐고, 우리가 이 강의를 시작할 때 얘기했죠. 공화 정치, 공화국은 대한민국의 건국 이념이 또 됐어요. 자, 여러분 로마 광장에 가면은 저런 그 유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로마 광장, 미네가 열렸던 광장이고요. 저 끝에 보이는 것이 저게 원로원 회의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 가운데에 로마 미네가 열렸던 미네장이 있었습니다. 로마 공화정은 로마 광장, 포rum 로마눔을 중심으로 펼쳐졌고, 그것은 로마를 지중해 제국의 중심으로 만드는 아주 중요한 그 수단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뭐 많은 논란이 되는, 또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정말 이제 그 해피엔딩으로 이제 로마 역사가 잘 진행이 됐잖아요. 그런데 나라가 이렇게 성공하고 경쟁자가 다 무너지고 난 다음에 로마의 패권은 내부적인 갈등과 대립으로 폭발해 버립니다. 뭐 개혁이 아니라 거의 혁명 수준의 변화의 필요성이 있었는데, 그라쿠스 형제 개혁 운동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공부를 계속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